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번 세션에 그 좌장을 맡게 된 한국교육개발원 이동엽입니다. 어, 그 주제가 교원 행정학에서 양적 연구 방법, 활용 실태 분석 및 비판적 성찰. 재미있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열띤 토론 그리고 좋은 발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저도 약간 이 세팅이 좀 어색해가지고 이 발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그 외국에 계셔서 아마 저기 화면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되실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세션 발표와 그 토론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그 교육 연구 질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변화 미국 경험을 중심으로를 발표해 주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변수영 교수님이십니다. 얼굴 네, 뵐 수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교수님 어저께 축구 보셨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저희 아침 시간이었는데요. 네. 예, 아직까지 지금 흥분이 네. 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니까 아침에 보셨겠구나. 저희는 네, 다 네. 어제 새벽에 봐가지고 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재미있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준실험 설계의 유용성과 활용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김정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먼 외국에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담당해 주실 분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자는 전남대의 차성현 교수님이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네. 잘 들리시죠? 네, 전남대학교의 차성현입니다. 네, 목소리만 들리는데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얼굴이 잘 보이는데, 예. 이동영 여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이따가 네. 그 토론하실 때 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경남대 김영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남대 김영식입니다. 네. 계시니까 박수 크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세팅이 좀 일반적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발표랑 토론 이상 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교육 연구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변화, 미국 경험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변수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사회자님, 저희가 발표를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는 지금 저희가 제 시간에 조금 늦게 시작했죠. 보통 25분 내외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20분 정도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변수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교육의 연구의 질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지금 교육행정학회고, 그래서 사실 교육행정학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교육행정학뿐만 아니라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냥 일반적인 교육 연구로 이렇게 타이틀을 했고요. 제가 미국 경험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이게 친미주의자가 아닌 게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 순서고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교육 연구질을 질에 대한 비판이 어떠했고, 그 다음에 질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것들이 한국 교육 연구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대규모 서베이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스, 피사가
95년과 2000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일반 그 한국 연구자들이 널리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었고요. 하지만 2004년도에 그 직업능력개발으로 해서 한국 고용 패널 데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 교육개발원의 그 교육 전담 연구, 그리고 2010년에는 각 이제 시도 교육청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해서 2017년에는 대구 교육 전담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정부 추정기관들이 대규모 조사 자료를 다투듯이 시행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연구를 못했다면은 지금은 사실 대규모 조사 자료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 전반에 이제 양적 연구, 이 대규모 서베이 자료를 사용한 양적 연구의 수가 크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교육행정학 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이제 시기별로 사용한 연구 방법을 이제 분석한 시현석 교수님 그 논문에서 이제 가려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오면 올수록 문헌 연구는 굉장히 감소되고 양쪽 연구가 가장 최근에 지난 10년간은 5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직접 연구나 혼합 연구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양적 연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은 이른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 교육 정책을 검증하고 또 논의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그전에는 이제 대규모 서베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 설문 자료가 통계적 기법을 너무 오남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건설적인 이론적인 경험적 논의가 오히려 방해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비판도 저희가 직면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그 프로앤스 콘스는 사실 미국 교육계에서도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미국의 경험이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질 제고와 관련해서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국 경험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미국 교육 연구의 질에는 어땠느냐.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오프한 그런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왜 교육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악명이 높았냐라고 하면은 그 연구자들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교육 연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사와 교육 철학을 시작점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그 인문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그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논쟁이 되는 주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이 교육학계가 신뢰할 만한 연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이제 1990년대에 많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가령 한 예로 이제 헤드스타트라는 그 미국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취학 전에 애들이 그 다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196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그 y-axis이 지금 그 예산 들어간 여기 헤드스타트에 들어간 이제 예산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물론 앞에 나온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헤드스타트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 헤드스타트, 그러니까 그 국민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헤드스타트의 프로그램이 정말 학생들의 어떤 그 발달 또는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에비던스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예산이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이제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이 제너럴 어카운팅 오피스에서 그 발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이걸 효과성을 연구한 연구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론적으로 너무 취약한 그런 연구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오픈한 레퓨테이션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학회 차원과
정부 연방 차원에서의 노력을 이제 제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학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 그 한국교육학회에 해당되는 미국의 ARA라는 곳에서 이제 이른바 카운셀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 질 제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른바 그 랜덤 어사이먼트, 무성 할당이라든지 쿼지 익스페리먼탈 디자인과 같은 보다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했고요.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당시 이제 교육 정책 효과성을 이제 검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른바 대규모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은 보통 그 회계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통계 기법을 통해서 다른 통제 변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게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점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 그 특정 그 교육 정책이 이게 정말 교육 정책의 그 효과인지 아니면 그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 그러니까 선발 효과의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ARA 카운슬에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stimating Causal Effect라고 하는 이 카운슬에서 이른바 그 백서라고 그러죠. 화이트 페이퍼를 이제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특히나 정책 효과를 알아보긴 연구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연방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계기가 이른바 아동 낙업 방지법, NCLB라고 그러죠. 2001년에 그러니까 부시가 이 NCLB를 이제 사인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연구의 데피니션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기초한 교육 연구라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고요. 연방 차원에서 이 데피니션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이런 데피니션을 따라서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라고 해서 IES라고 하는 교육과학연구원을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게 되고 여기서 주로 이제 인터벤션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이제 더 서포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불릴 만한 국립과학재단에서도 카운셀을 만들어서 교육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NCLB 같은 경우에는 NCLB의 법안에는 이 scientifically based research라는 말이 한 1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글자가 많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을 하자면은 여기 quantitative research 스탠다드가 뭐냐라고 보면은 여기 using experimental design을 사용하고 through the random assignment experimenta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experimental design을 사용하고 특히나 random assignment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무슨 할당이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의 효과에 따른 교육, 그러니까 두 집단의 아웃컴이 오롯이 정책에만 어트리뷰트 할 수 있게끔 이른바 이제 황금 표준이라고 하는 스탠다드로 불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연구 설계가 아닌, 그러니까 준 실험 설계든 아니면 비실험 설계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고급 통계, HLM, SEM을 하더라도 이 리서치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라면은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인과성을 이제 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이제 비롯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NCLB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인 교육 연구라는 게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고 다 같은 연구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티어를 나누게 됩니다. 이건 이제 Every Student Succeed Act라고 이제 15년, 그러니까 2001년에 NCLB를 이제 팔로우한 법안인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티어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퀄리티를 티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티어 4부터 티어 1인데
여기 제일 상위에 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randomized control trial, 무선 할당 연구, 무선 통제 연구, 무선 할당 통제 연구라고 하죠. 이른바 RCT가 가장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가장 스트롱한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코릴레이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에비던스를 보여주기지만 이 RCT만큼 스트롱하지 않다. 그러니까 같은 연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NCLB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교육부 산하에 있었던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mprovement를 IS로 이제 바꾸게 되죠. IS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 연구의 이 기관의 목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provide scientific evidenc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다시 이제 만들게 되고, IES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orkWorks Clearinghouse라는 건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그 교육자들, 그 다음에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분, 정책 입안자들한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교수법, 이것들이 효과성이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그 교사라든지 행정가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간단한 표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 그룹이 랜덤하게 어사인 됐냐가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이고요. 게이트 퀘스천이고요. 만약 이게 yes or no, yes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연구로 구분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no가 되면은 아무리 뭐 연구 방법을 잘 썼다 하더라도 reservation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리고러스한 연구를 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건데요. 두 번째 차트는 그 샘플 attribution이 이게 오타가 있는데 attribution입니다. attribution이 아니라 그 샘플의 그 탈락 이게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하는 거고, high, low 있을 때 구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그 정책에 있어서의 컴파운딩, 정책이 아닌 다른 그 효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이게 노 있을 때, 요 조건을 맞춰 했을 때가 이제 이 WWC의 이제 스탠다드에 맞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맞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RC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 교육에 있어서의 그 사이언티픽 리서치에 관련된 보고서를 여러 개 이제 발간을 하면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그 AR에서 얘기하는 거, NCLB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이제 랜덤 어사이먼트, 무선 할당을 통해서 보다 이제 리고러스하게 그 교육 정책 효과를 이제 검증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교육학계에서 이제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제가 두 가지 아티클 분을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토마스 쿡은 이제 노스웨스턴에 있는 그 대학교의 그 교수인데, 백그라운드가 소시올러지랑 그 사이콜러지 교수인데, 이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쪽에서 보니 왜 랜덤 어사이먼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갖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저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철학적인 믿음 때문에 그 랜덤 어사인먼트를 그러니까 교육계 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네라로나든지 이 파멜라 월터스도 이 IES나 이 NCLB에서 디파인하고 있는 과학적인 교육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랜덤 어사이먼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 실험실, 그러니까 뭐 그 쥐를 실험하는 그런 그 과학과 관련된 그런 랩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이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 가지고는 이게 효과성을 잘 알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이제 제한점이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이 그러면 한국 교육 연구의 질 제고에 어떻게 시사점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교육 연구는 1990년대 이전에는 특히 경제학자들이 크게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특히나 이제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로운 실증적 증거를 교육학권 내에서 이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굉장히 엄격한, 그러니까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 RCT라든지 그 쿼지 익스페리먼탈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비판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교육 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무선 할당이라든지 쿼지 익스페리멘탈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도입함으로써 인과적인 추론에 도움이 되는 연구 방법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 방향성에 맞게끔 정부에서 그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거기 연구 설계에 맞게끔 충족을 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계 내에서의 그 교육 연구의 질을 이제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정책 위반자들한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연구도 마찬가지 그 미국 교육이 1990년대 이전에 경제학과 같은 타 사회과학 그 학문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한국 교육 연구도 마찬가지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사학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학자들과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도 저희를 좀 잘 인정하지 않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 그 미국 쪽 교육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탓에 인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그 교육학계 내에서도 그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소론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대규모 조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통계적인 기법을 운영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책 효과성에 대한 혼란을 지금 가중시키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과 같은 제가 페이퍼에서는 사교육에 관한 예를 들었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이제 고교 평준화, 그러니까 이른바 하향 평준화에 대한 그 논쟁이죠. 이 논쟁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이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제 있는 한국개발원 캐리아에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이제 했죠. 근데 이 캐리아에서 연구한 것들을 더 사람들이 더 신뢰롭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이 캐리아에서 근무하신 분이 이제 장관이 되는 예, 그런 지금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미국적,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에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예, 이른바 과학에 기초한 교육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피니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지의 접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무슨 할당을 도입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이 한국 교육학계 내에서 이제 그런 논의 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이제 연방 정부 차원의 어떤 연구기관들이 이 이른바 RCT를 이제 사용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어떤 정부 출연기관에서 이런 RCT를 사용한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교육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사실 RCT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이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개발 캐리어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설문조사가 횡단적이든 종란적이든 계속 진행되어야 할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이나 효과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학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학문 후속 세대, 특히 이제 대학원 교육에서 그 이후에 이제 정동욱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커리큘럼을 이제 비교하실 텐데
저희의 그 양적 연구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 방법, 이거 뭐 HLM, 뭐 SEM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연구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커리큘럼은 사실 한국 대학원에서는 좀 찾아보기 이제 힘든 측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양적 연구도 그렇고 연구 설계와 관련 것들이 단기, 그러니까 하루, 뭐 일주일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학기 정도 또는 1년을 정도로 길게 굉장히 심층 있게 좀 커리큘럼이 갖춰지지 않을까, 갖춰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그럼 미국에서 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 기본적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 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준 미달의 여러 연구물보다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한 편의 질 높은 연구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그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매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우리가 그 학자로서 학계에서 어떤 그 정책과 관련된 책무성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정말 뜻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이제 어쨌든 인정을 못 받았던 교육학 영역이 여러 가지 나름 노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에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무선 할당이라든지 연구 설계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한국 아까 언급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에 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연구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는데 실제로 무선 할당이라든지 이런 실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정말 돈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IRB가 있어서 학생들 조사하는 건 너무 힘든 거죠. 학생들을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선 할당이라든지 좀 과학적인 방법이 적용되기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그 특별한 어떤 대안이 또 나오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교사 종단 연구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교사들조차도 그 설문에 응답받거나 이제 무선으로 표집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100%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집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학계에서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바로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전남대 차성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차승현입니다. 지금 제 토론문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토론문을 보면서 같이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변수영 교수님 그 교육연구질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변화 저희 교육행정학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학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좋은 그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토론문 첫 번에는 변수영 교수님이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이고요. 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쭉 읽다 보면 그냥 설득이 됩니다. 그냥 변정 교수님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또 그 근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나마 조금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 이제 일반 독자들이라든지 또 여기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약간 읽는데 어려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이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하시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변성 교수님이 다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과학적 교육 연구, 무선 통조 연구가 뭐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쓰시고는 싶었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그
뭐 실험 연구라든지 준실험 연구에 관련된 이제 주요한 분석 기법이라든지 개념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다른 파트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변성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용어만 사용하시고 이제 그 지면에는 기술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좀 여력이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한 그 레퍼런스도 참고문도 함께 제시해 주면 이제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교육계가 그 미국 네. 미국 교육계가 과학적 교육연구 정의 합의하지 못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철학적 가치를 더 강조했다는 부분부터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논문도 제시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미국과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교육학계라는 게 상당히 이제 미국의 교육학계와 유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저항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합의도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경험들이 향후 한국의 교육 연구가 또 과학적 교육 연구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합의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참고할 만한 타산지석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더불어서 이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분석 기법, 오용 사례, 모범 연구 사례인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성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교육 정책 또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가 실현할 만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아까 오늘 발표에서는 고교 평균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논문에는 이제 사교육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선발 효과인지 순수한 이 정책 그 개입 효과인지, 그러니까 팔러시 인터벤션의 이펙트인지 그냥 셀렉션 이펙트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연구들이 꽤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연구 결과이다 보니까 정책에 좀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좀 잘 된 거, 잘 안 된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오용 사례 또 모범 사례들을 샘플 한두 개 예시라도 이렇게 제시해주면 아 이런 게 진짜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자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교육 행정학 연구에 투고된 이제 논문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데. 구조방정식 HLM을 최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제 특히 구조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는 그냥 측정 모형의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 재현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도 많이 보고 또 다입단 분석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그 경로 개수의 차이를 집단 간 차이를 언급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HLM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ICC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의 범위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그래도 조금은 더 참고할 만한 이펙트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네스트 됐을 때 클러스터의 수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향후 이제 정해 가야 되는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연구 질 제고 노력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서두에 이제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대부터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 증거 기반 정책 연구 이제 이런 국내외적인 이런 동향 또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그게 시작됐고 이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 2010년쯤에 한국의 WWC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도를 했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만들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연구 질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향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은 이제 약간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대규모 종단 연구들이 쭉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나온 연구들 중에
뭐 방법을 잘못 쓰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그 대규모 종단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이제 매번 그런 설명회도 하고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방법 워크숍도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연구자들이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이겠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대규모 종단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는 이게 이미 그 연구 데이터에 이제 묶인 연구 주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연구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질적 수준에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변경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규모 데이터들이 매년 한 10개 정도 넘게 나오는데 거의 논문을 찍어내는 수준의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교육 행정학 연구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종단 연구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 중에도 이렇게 그 우리 그 코자 익스페리멘트를 준 실험 설계에서 하고 있는 회귀 불연성 연구라든지 경향 점수 매칭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최근에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회귀 불연성 연구는 몇 편 제가 발견을 못했고 경향 점수는 그러니까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은 꽤 이제 한 19편 정도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연구들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그, 규모는 이제, 그래서 교육행정학계 내에도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이런 정책,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인과적 효과성에 대한 인식들은 어느 정도 이제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제대화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수준에 우리가 와 있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끝으로 정리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질 높은 연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질 높은 연구는 그 결과가 우연한 결과가 아니어야 되고 또 그 결과들이 재현 가능해야 된다 이 정도 돼야 좀 우리가 질 높은 교육 연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한 가지 이제 경자 계산 하는데 우리 교육학 연구에서는 안 하는 부분이 센시티브 어널리시스를 이제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버스트 체크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학계의 학문적 풍토, 경제학계의 학문적 풍토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연구 결과가 얼마만큼 로버스트하고 또 센시티브 한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은 마치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 학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교육행정학이 출발점이 돼서 다양한 교육 학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우리도 과학적 교육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자리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가 처음 뭔가 이제 과학적 연구에 합의를 마련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김정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줌 실험 설계 유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입니다. 20분 정도로 시간을 좀 준수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이제 변수영 교수님과 차상현 교수님께서 되게 잘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이제 준실험 설계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또 활용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변승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 연구의 정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육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어떤 교육의 실제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해서 가치 있는 지식 기반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 설계 부분에서 이제 뭐 교육행정 정책과 관련 논문들, 연구비 지원, 뭐 대학원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그 통계적인 기법의 오남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분별한 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책이나 이론에 대한 결론을 잘못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맞추어서 연구 설계와 방법론이 진화해 왔다라는 점 우리가 서머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이제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준실험 설계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기본 접근법 과정, 사실 이게 준실험 설계법 이것들을 다루는 것만 해도 거의 한 학기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엄청 간단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 정책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 왔는지, 어떻게 이제 유용성을 가지는지와 함께 좀 아무래도 활용사항의 유의점이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한국의 어떤 교육 연구에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scientific educational research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 처치가 되는 변수가 이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그것들에 어떤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락된 변수의 어떤 문제, 자기 선택 편향의 문제, 그리고 역인과성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 뭐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있죠. 에틱스의 문제도 있고 어떤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그 논의들이 있는데, 좀 그거에 이제 그러면 그게 과연 힘들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떠냐 하는 어떤 대안 중에 하나로 준실험 설계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무작위 통제 실험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뭐 2차 데이터나 관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데요. 주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결국은 이게 만약에 처치가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에서 처치가 이루어진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비교하게 되는데, 인과관계라 하면 사실 이제 만약에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그리고 처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봤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 처치 집단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 가정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어떤 메커니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과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양한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이 무작위성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세 가지 방법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중차분법, 도구변수 추정, 회귀불연속법이 이제 어떤 식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그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선 할당 방식을 좀 모색을 해보고자 노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이제 이 이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차이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처치 발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는 회귀 모형의 이 두 개의 이항 변수, 그리고 이 두 변수의 교호 작용을 회귀 모형에 포함하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교호 작용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정책 어떤 그 효과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정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이미 그 두 집단 정책의 어떤 처치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어떤 그 차이는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처치가 일어난 이후에 처치를 받은 집단에만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그 부분만큼이 결국은 우리가 인과관계로 추정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런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방법이 있을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무선 할당 방식과 좀 비슷한 것을 흉내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도구 변수 방법론을 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처치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 개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처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어떤 처치 상태를 결정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치 상태의 변화가 외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만 잘라내고 그것에 의한 어떤 아웃컴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그거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게 도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변수를 찾는 거는 이제 처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아웃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아웃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뭐 어떤 정책이나 처치 변수를 통해서만 그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변수를 찾아내는 것을 도구 변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좀 도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회귀 방식은 이제 그 처치의 어떤 분산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아웃컴의 어떤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처치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을 먼저 이제 그 부분의 분산을 분리해내고 그것이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 아웃컴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어떤 효과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분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마찬가지로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1단계에서는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처치 상태에 이제 개인들이 놓이느냐 놓이지 않느냐를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처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확률, 개개인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그 결과 변수를 추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방법과 또 별개로 회귀 불연속법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 또 그 무선 어떤 할당의 실험의 어떤 디자인을 흉내를 내냐라고 한다면 이제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특정한 연속 변수의 그 연속 선상에 있고 그 연속 선상에서 어떤 단절점이 있는데 그 점수를 기반으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귀 불연속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점수보다 높은 학생들은 처치 집단, 낮은 학생들은 처치 집단이 될 텐데 이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점수 근처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뭐 소음이 들려가지고 시험을 보다가 약간 영향을 뭐 받았다거나 이렇게 좀 랜덤한 그 요인에 의해서 갈라질 뿐이지 사실은 이 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쪽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컴패러티브한 그룹이라고 보고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 집단에 한해서만 우리가 결과 변수의 평균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회귀 불연속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아니면 그 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어떤 점수 하나만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그 점수 하나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샤프 RD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준거 점수가 뭐 대부분의 처치나 통제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만약에 다른 요인들이 뭐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제일 메인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뭐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또 특별히 고려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퍼지하다라고 해서 퍼지 RD라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 그
도표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0점을 기준으로 원래 처치와 통제가 갈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양쪽 측면에서 100%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 점수 미만인데도 여기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회귀 불연속법을 사용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처치 상태가 결정이 되는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속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처치와 통제로 나누어질 텐데 그 컷 포인트 주변에서만 굉장히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이 우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레인지에 들어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저희가 일반 회기식을 하는 건데 그것에 이제 샘플을 우리가 어떤 범주로 줄여갈 것이냐 이제 그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이 변수만으로 처치와 통제 상태가 갈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처치 상태를 결정하는 그 변수를 도구 변수로 써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 변수 추정을 하는 방식대로 이제 리그레션을 돌려서 그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 되게 정말 간단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잘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사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논문들에서는 2006년을 계기로 또 굉장히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복잡한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논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문헌들에서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제 구글 스콜라에서 이제 좀 이 방법론을 쓴 에듀케이션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한 2005년 이후부터 특히 이제 뭐 2010년, 15년을 거치면서 이제 한 해에 이 방법을 써서 나오는 논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방법을 이제 쓰기에 되게 적합한 요건이 됐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굉장히 교육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책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 시기에 그 정책의 그 혜택이 주어지는 이제 그런 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치와 통제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룹들 그리고 그 정책이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세팅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연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패널 데이터를 굉장히 잘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과 후를 비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뒤에서도 좀 그 얘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시간대를 놓고 비교를 하는 트렌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정책 어떤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어 왔다. 그리고 뭐 고등교육, 뭐 K-12 다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이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적용을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런 방법론이 소개되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기법의 오남용을 좀 줄이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정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방법들도 결국은 통계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 방법들도 오남용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그 정책이나 어떤 그런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과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방법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자연 발생적인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처치가 외생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검증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봤던 많은 논문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논문들도 있지만 좀 그게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과 후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저스티피케이션이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처치가 되게 외부적으로 주어진 거고, 이 처치의 어떤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 처치를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론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이제 그런 이제 이유를 굉장히 설명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중요한 게 이제 평행 경로 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이제 그게 이제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검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에서 뭐 이벤트 히스토리라거나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플라시보 테스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많은 논문들에서 그냥 한 시점의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비교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게 과연 전에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아닌지를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찰 시점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 방법을 써서 결론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도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분석 결과나 보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치의 외생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고, 평행 경로 과정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할 때 이제 이게 마치 정말 영향이 있다, 인과관계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도구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자연 발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론적으로 그 관계성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교육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활용이 되어가고 있고, 한국의 이제 어떤 논문들에서도 특히 경제학의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논문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도구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 변수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왜 정당한 좋은 도구 변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미국적인 맥락에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과 한국의 컨텍스트에서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한다고는 꼭 그렇게 개런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리플렉션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선택된 도구 변수가 어떻게 정책 변수에 영향을 주고, 그게 그 정책 변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아웃컴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거기 도구 변수와 그다음에 이제 정책 변수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아웃컴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요 과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계적으로 테스팅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표에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그냥 리포팅을 하고 끝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이 연구에서 이게 왜 도구 변수를 정당화하는데, 선택된 도구 변수를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것들인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리 그냥 통계적으로 이게 패스가 됐다고 해서 뭐 이 도구 변수가 정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이제 다양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험 설계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도구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무선이나 아니면 비교 집단 간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정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논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도구 변수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선택된
처치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변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처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들이 만약에 이 외생적인 변수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면 이제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리포팅을 하게 된다면 그거 역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오남용처럼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좋지 않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 불연성법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이중차분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은 숫자의 논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어떤 주제들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논문에서는 이제 뭐 2개 정도의 그 정책들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선택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최적한 우리가 양쪽 집단에 이제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유사성을 가진다, 거의 비슷하다, 비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추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그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식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방법들을 많이 그 따라서 이제 한번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 아까 그 차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센시티비티 분석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민감도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프랙티스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책이 어떤 이루어질 때 완벽하게 어떤 하나의 그 연속 변수로 모든 사람의 처치와 통제에 놓이는 게 100% 결정이 되는 깔끔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세팅에 대한 설명, 백그라운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예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고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그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런 방법들에 놓여 있는 다양한 그 가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양쪽의 어떤 집단들이 이 그 처치 상태에 놓인 어떤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난 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지라고 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이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성 상태와 비슷하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설의 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프랙티스들이 이루어지는 논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논문들도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점수 주변에 있는 케이스들을 가지고만 이제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어떤 추정된 인과관계의 값을 마치 이제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과관계를 어떤 상황에서의 인과관계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고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곁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회계 불연성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의 변화가 이제 점수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허용한다면 이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정책의 혜택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중차분법과 회계불연성법을 같이 활용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센시티비티 체크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잘못된 치료를 하면 오히려 병이 있는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인 기법의 어떤 오남용을 좀 우리가 해소를 해보자.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활용을 한다면 그 역시도 통계적 기법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논문들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좀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어떤 식의 방법론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부분들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걸 이제 저희가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디벨롭을 할 때도 좀 고려를 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정말 정확하게 사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가정들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던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이 결과들이 계속 로버스트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방법론의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를 할때 그 어떤 케이스에 한해서 어떤 조건에 한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책에는 또 그러면 어떤 함의를 가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의 조건들을 갖춰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아무래도 정책 연구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면 특히 이제 그 정책에 어떤 사람들이 자격을 갖게 되는지, 뭐 수혜 여부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메커니즘을 캡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법론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변승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워크샵 이렇게 그냥 한두 번을 해가지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가정들이 뭐가 있고 이 가정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가정들을 어떻게 검증을 해나가는지 또 그거에 대한 논의들은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치기관이나 뭐 리포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처럼 1번 이제 이런 가정이 필요한데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그 스텝들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좀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사실은 이제 퍼블리시가 되기 시작할 텐데 리뷰어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론을 썼고 이제 되게 좋아 보이니까 리뷰가 통과가 돼서 그게 이제 퍼블리시가 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예시처럼 활용이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잘못된 어떤 가정 검증을 통한 아니면 어떤 부족한 스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시로 굳어지게 된다면 이제 뒤에 그런 방법들이 계속 오남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스탠다드를 조금 저희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방대한 분량을 정말 열심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 이제 변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무선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많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제 준 실험 설계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경남대 김영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 김영식입니다. 일단 그 ok고를 발표해 주신 우리 그 김정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토론을 처음 제안받고 그 김정은 교수님께서 이제 DID 이중차분법, 그 RD 그리고 IV 이제 도구 분석 각자 약자인데요. 이 세 가지 방법론을 핸드북으로 작성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원고를 보기 전부터 정말 힘든 작업을 맡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정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 가지는 아까 한 학기라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한 학기도 어렵고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되는 이제 프로세스가 뭐 2, 3년도 아니고 진짜 몇 년, 학부 때부터 쭉 가야지만 박사과정 때쯤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급 통계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세 가지나 20페이지라는 한정된 지면 속에 녹아내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읽으면서도 그 김정은 교수님의 수고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고요. 일단 이 세 가지 방법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과 추론을 위해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인데 현재 이제 교육학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 영역에서 활발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선도적인 통계 분석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DID 이중차법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어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 이제 데이빗 카드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IB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건 1940년도예요. 근데 이게 실증 연구에서 이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90년대. 근데 이걸 또 처음에 시도하신 분이 조슈아 앵그리스트,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는 인벤스라는 분이 또 대가로서 인정받고 계신데 이 세 분이 이 방법론에 대한 공헌 그리고 인과추론에 인정한 공헌으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재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이제 최전선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들을 이제 세 가지나 압축적으로 잘 소개해주신 저희 김정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기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했고요. 다만 제가 이제 토론을 드릴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좀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한 사항들 위주로 좀 추가하실 내용들 위주로 좀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상 독자를 고려한 보다 조금만 더 상세한 추가 설명을 좀 요청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 핸드북이죠. 주된 독자는 저희 교수나 이제 연구자들께서도 보시겠지만 국내외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가장 많이 사보고요,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즉 학문 후속 세대가 이 연구 방법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제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다 100% 이해는 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감을 하면서 읽었는데 인과추론에 관심이 없거나 특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대학원생들한테는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내생성, 외생성 그리고 카운터팩추얼 그 다양한 가정 방법, 검정 통계량들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 내용을 좀 본인들의 것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김정은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압축적으로 쓰셨는지, 왜냐하면 핸드북 챕터의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썼을 걸로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론들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생각할 때 좀 분량에 대한 제약을 조금 좀 풀어놓고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희 이제 핸드북 편찬위원회에서도 이 챕터만큼은 좀 분량 제약을 좀 풀어주시고 좀 김정은 교수님께서 마음껏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고려를 요청드릴 사항은 후속 세대들이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논문 중간 중간에 논문에 대한 소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북 같은 경우는 이 논문 이제 그 핸드북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제 대표적인 논문들이 있겠죠. 그 논문들에서 해당 모형을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분석 결과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맥락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덧붙여진다면은 훨씬 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김정은 교수님께서도 다 읽어보신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추천을 좀 드리면 DID 같은 경우는 데이빗 카드가 제가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로 그 최저임금제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변수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정책 도입 시점에 따라서 이제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요. 그런 연구 이제 강창희 교수님께서 하신 그런 연구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한우쉑이라든지 우스만 같은 경우도 이런 연구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소위 말해서 좀 모범이 될 만한 논문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좀 간단하게 좀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앵그리스트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연수,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학력에 따른 이제 교육 연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 시점 변수를 이제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이제 분석에 활용했었는데, 사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과연 이 출생 시점 변수가 적절한 도구 변수인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논문들을 소개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희삼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사교육
교육비에 대한 효과를 연구를 하면서 그 도구 변수로 뭐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본인 외 가족 교육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도구 변수를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게 도구 변수가 되라는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도구 변수가 이제 사용된 예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도 또 나오는데요. 앵그리스트와 레비가 또 1999년에 이런 이스라엘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급 규모에 따른 뭐 효과성 이런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토론문에도 써놨지만 뭐 교육 쪽 분야는 아니지만 리의 연구도 2008년 연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실험 설계 방법론을 활용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DID 같은 경우는 DID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DID는 최근 들어 거의 경제학계에서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경제학자들에게는 교육학계에서도 지금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신에 그만큼 DID의 어떤 응용이라고 할까요? 확장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용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김정은 교수님 말씀처럼 DID에서 핵심은 처치 변수의 외생성, 정책의 외생성인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처치라는 것이 자기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DID 설계가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심심찮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주의 사항들을 좀 더 명쾌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DID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부분의 DID 관련된 방법론 책들을 보면 시점이 2개 그리고 이제 처치 집단, 통제 집단 2개로 나눠 가지고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하는 논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논문들에서는 그런 심플한 형태는 거의 쓰지 않고요. 집단도 3개 이상 그리고 연도도 이제 시점도 3개 이상인 연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DID에서 저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상호작용학이라는 것이 정책의 적용 여부 그리고 정책 집단 그리고 시점의 이제 상호작용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소위 말하는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이런 DID의 확장이 지금 경제학계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확장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은 여기 저희 후속 세대들이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구 변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도구 변수 추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통계 패키지 활용해서 하면 다 해줍니다. 스테이터라든지 이런 패키지 쓰면 굉장히 심플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쓰는 도구 변수가 얼마나 적절한 것이냐, 그 과정을 이제 본인 연구자들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배제 과정, restriction assumption이라고 아까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걸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도구 변수를 찾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말하는 연구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텐데요. 로스타인이랑 이제 혹스비가 2005년이랑 2007년에 거쳐가지고 혹스비가 쓴 논문에서 쓴 도구 변수가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면서 로스타인이 커멘트를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2007년에 혹스비가 거기에 대해서 리플라이라는 논문으로 또 발표를 하는 등 도구 변수가 발표가 되면 항상 경제학자들은 이 도구 변수가 제대로 된 거냐를 가지고 엄청난 디베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구 변수를 쓸 때는 얼마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김정은 교수님 원고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좋은 원고로 핸드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말씀드리고 저도 나오면 꼭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중요하고 최신의 내용이라 좀 더 자세히 더 많이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랑 토론은 다 이제 마쳤는데요. 혹시 여기 발표하신 교수님들께서 토론에 관련돼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다 연결은 돼 있으시죠? 네, 저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차상현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코멘트 하나하나 제 논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리바이스 할 때 꼭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핸드북 작업이라서 저희가 집필진끼리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좀 내용이 겹치지 않게 내용을 좀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승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지 익스페리먼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김정은 교수님께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뭐 모범 사례, 오용 사례는 이후에 이제 정동욱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라서 각 챕터끼리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교수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너무 훌륭하게 잘 부족한 원고를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페이지 리밋과 관계없이 열심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세에 질문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방법론상으로는 저희가 어떤 그런 기본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어떤 통계 방법이나 연구 방법을 써서 하는 것도 그 연구 대상이나 뭐 토픽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학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이런 정책을 사실 그냥 어떤 효과를 그냥 분석하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이게 뭐 학교 차원에서, 학생 차원에서 이제 이 정책들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보이시나요? 혹시 발표하신 교수님들은 안 보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시간이 좀 약간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오신 분 중에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 분만 대표로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또 이 발표자랑 토론자분들만 얘기 듣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있으시면 네, 임팩트 있는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또 어려운 내용을 해가지고 또 괜히 그러시고, 이게 정말로 예, 아무거나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 온라인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예, 채팅창에가 있나요 따로? 네, 채팅창, 네네네. 네, 몰랐네요. 저는 네, 안 보이시나요? 예, 저는 안 보여가지고 교수님 거기 중에 네. 뭔가 예, 좀 답해 주실 수 있는 거는 한 개만 대표적인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거? 김정은 교수님께서 없나 보네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질문이 교육학 분야 특성상 준실험 설계 방법론을 적용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릴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정책 그냥 자체에만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정책 연구를 할 건지, 그 정책 영향을 받는 다양한 대상자들, 좀 그들 간의 이제 다이내믹이라던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이런 것들이 교육학에 있는 정책 연구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가정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귀한 발표와 토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토론과 발표와 토론 해주신 분들께 다시 으로 교육행정학회에서의 양적 연구 방법의 활용 실태 분석 및 비판적 성찰 세션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점심은 상록원인데, 네, 상록원에서 점심을 드시면 되고요. 지금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사회가 12시에 개회식을 한 초당 세미나실 이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사진 분들은 이사회를 먼저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